초여름의 떼약볕이 내리쬐는 무당산 정상 비탈길, 하남 남궁세가의 소가주 남궁녀는 턱끝까지 차오르는 숨을 삼키며 꼿꼿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배곡 같은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혀 있었으나 허리에 찬 가문의 보검 창천검에 얹은 손만큼은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었다. 이곳이 바로 천하도가의 발원지 무당산인가. 남궁녀는 깊은 호흡으로 운기조식을 하며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천하제일마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마교의 비밀 동양, 밀서를 품에 안고 온 길이었다. 그녀가 상상한 무당산인 엄숙한 도포를 입은 백발의 도사들이 운무 속에서 태극의 이치를 논하는 신성하고 진지한 곳이었다. 하지만 산턱을 돌아 계곡으로 접어든 순간 그녀의 환상은 산산조각났다. 계곡 옆 넓적한 너럭바위 위 우칠이 반쯤 벗겨진 낡은 호리병 하나가 나뒹굴고 있었고, 구름 문양이 희미한 청백색 도포를 대충 걸친 한 사내가 대자로 뻗어 잠을 자고 있었다. 심지어 그의 발가락에는 가느다란 낚싯줄이 묶여 있었는데 낚싯대의 끝은 바늘도 없이 흐르는 개물에 담겨 있었다. 에구, 저 고기놈들 위끼만 따먹네. 남궁년의 고운 눈썹이 꿈틀거렸다. 도교의 성지에서 낮잠이나 자는 게으른 제자라니. 그녀는 미간을 좁히며 헛기침을 했다. 어흠, 지나가는 길손이 무당파 도장께 가르침을 청합니다. 사내는 눈도 뜨지 않고 집신을 신고 있는 왼발을 따딱거렸다. 아이고 소저, 가르침은 무슨. 도장은 저기 저 산꼭대기 대전으로 가셔야죠. 여기는 그냥 나루터 낚시터입니다만 이곳이 무당 본산의 해림이 아닙니까? 어찌 도사가 되어 백주대 낮에 술에 취해 낮잠이나 자고 있단 말입니까? 남궁년의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에 사내가 귀찮다는 듯 하품을 쩍하며 상체를 일으켰다. 해진 소매를 툭툭 털어내며 일어난 그의 이름은 명운이었다. 볕에 그을린 얼굴에 반달 같은 눈웃음을 짓고 있었지만 눈동자 속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명운은 허리춤에 찬 벼락 맞은 복숭아나무 검을 만지작거리며 껄껄 웃었다. 아이고, 칼찬 소저가 참으로 성질도 급하시네. 도사라고 밤낮 없이 참선만 하면 무릎 연골 다 닳습니다. 자연과 물화일체 되는 게 최고의 도법 아니겠습니까? 그나저나 무슨 일로 이 가파른 곳까지 올라오셨습니까? 세상에, 이런 뺀질이가 무당의 도사라니. 내 눈이 잘못된 게 분명하다. 남궁녀는 속으로 혀를 내두르며 품에서 붉은 봉인을 한 밀서를 꺼내들었다. 남궁세가의 소가주 남궁년이라 합니다. 장문인 어르신께 긴급히 전해야 할 밀서가 있으니 당장 길을 안내하십시오. 남궁세가요? 아이고, 그 유명한 하남의 검신감은 아니십니까? 어쩐지 서 있는 자세부터 꼬치구이 대나무처럼 아주 빳빳하시더라니. 뭐라 하셨습니까? 남궁년이 발끈하여 창천검에 검집을 쥐자 날카로운 금소금이 계곡에 올렸다. 평소 절정 초입의 검기를 다루는 그녀의 손끝에서 서늘한 바람이 일었다. 보통의 무인이라면 그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을 쳤겠지만 명호는 오히려 호리병을 들어 벌컥벌컥 술을 마시며 손사래를 쳤다. 진정하십시오, 소저. 칼부터 뽑으면 힘만 빠집니다. 장문인을 뵙고 싶다니 제가 모셔다 드리죠. 대신 제 낚시 바구니 좀 같이 들어주시겠습니까? 오늘은 허탕이라 아주 가볍습니다. 제가 왜 도사의 개인 짐을 들어야 합니까? 에이, 야박하시네. 길 안내 비용이라 생각하십시오. 명훈은 남궁년의 날선 눈빛을 가볍게 무시하며 앞장서 걷기 시작했다. 그의 걸음걸이는 엉성하고 흔해적거렸지만 묘하게 산길에 돌멩이 하나 건드리지 않고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남궁년은 그 뒷모습을 보며 기가 찬다는 표정으로 걸음을 옮겼다. 기초적인 보법조차 제대로 익히지 못해 발을 끌고 걷다니 무당파의 명성도 예전 같지 않군. 남궁년은 명운을 무당파의 낙제생 삼류 제자로 단정지었다. 이곳에서 조금만 떨어진 하림숲길, 검은 복면을 쓴 5 사내가 나무 그늘에 숨어
남궁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들의 장포 옷깃에는 붉은 피그림자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현령민의 살수들이었다. 대장 남궁세가의 계집이 밀서를 들고 올라왔습니다. 지금 대전으로 가면 무당 장문인의 손에 밀서가 들어갑니다. 살수 대장이 눈을 가늘게 떴다. 여기서 처리한다. 옆에 붙어있는 건 누구냐? 도포골을 보니 무당의 자빌꾼 도산원 같습니다. 내공의 흐름도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냥 삼류 멍청이입니다. 좋다. 계집의 단전을 부수고 밀서를 빼앗아라. 옆에 도산놈은 단숨에 목을 친다. 5년의 살수가 소리 없이 나무를 타고 날아올랐다. 절정고수의 버금가는 은영술이었다. 그 시간 산길을 오르던 명운이 갑자기 제자리에 멈춰서서 집신을 바닥에 툭툭 터었다. 아이고, 돌멩이가 발바닥에 끼었네. 왜 또 지체 않으십니까? 서두르십시오. 남궁년이 앞서 나가려 할 때였다. 머리 위 나뭇잎이 흔들리며 5개의 날카로운 비수가 그녀의 목과 등불을 향해 쏟아졌다. 저기다. 남궁년이 맑은 기압을 터뜨리며 창천검을 뽑았다. 푸른 검기가 검신을 감싸며 날아오던 비수 3개를 정확히 쳐냈다. 금소금과 함께 불꽃이 튀었다. 하지만 나머지 2명의 살수가 사각지대를 파고들며 맹독이 바른 검으로 남궁년의 하단을 노렸다. 절정고수 2명의 완벽한 협공. 남궁년이 급히 미끄러지며 검을 회전시키려 했지만 한 뼘이 늦었다. 그 순간이었다. 아이고 맙소사. 사람 살려. 뒤에서 비명을 지르며 발을 헛디딘 명운이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 그의 허느적거리는 긴 팔이 허공을 휘젓더니 절묘하게 남궁년의 어깨를 툭 쳐서 옆으로 밀어냈다. 단반 뼘의 차이. 살수의 맹독검이 남궁년의 허공을 가르고 지나갔다. 그와 동시에 중심을 잃고 쓰러지던 명운의 집신 씨는 발끝이 살수 대장의 발목 부근을 아주 가볍게 걷어찼다. 돌멩이에 부딪히는 듯한 투박한 소리. 하지만 그 순간 살수 대장의 다리가 기이하게 꼬이며 옆에 있던 다른 살수의 허리춤과 격렬하게 충돌했다. 크악. 2명의 살수가 자기들끼리 엉켜 산비탈 아래로 대굴굴 굴러 떨어졌다. 순식간에 지형이 붕괴된 틈을 놓치지 않고 남궁년이 창천검을 내지르며 남은 3명의 무장을 해제시켰다. 푸른 검기가 날을 세우자 살수들은 피를 토하며 그대로 실신했다. 남궁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이마에 땀을 닦았다. 그리고 바닥에 엉덩이를 찍고 앉아 아이고 내 꼬리뼈야. 암염사를 부리는 명운을 내려다보았다. 참으로 운이 좋은 도사로군. 겁에 질려 넘어지면서 날 밀쳐내지 않았다면 독검에 당할 뻔했다. 심지어 넘어지며 적의 발까지 걸다니. 남궁년은 명운이 우연히 천운으로 적들의 진로를 방해했다고 믿었다. 일어나십시오. 도사님 덕분에 피하긴 했으나 무인이라면 적 앞에서 그렇게 볼품없이 굴러서는 안 됩니다. 아이고 수저. 전 칼만 봐도 오금이 저리는 평화주의자입니다. 제 목숨 건졌으니 낚시 바구니는 소적께서 들어주셔야 맞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뻔뻔하시군요. 남궁년이 혀를 차며 먼저 산길을 올라갔다. 명운은 바닥에서 엉덩이를 툭툭 털며 일어났다. 그의 눈빛에서 바보 같은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조금 전 살수 대장이 다리를 차냈을 때 명운은 발끝으로 산대의 기혈을 단 한 푼의 오차도 없이 타격하여 하반신의 신경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킨 것이었다. 명운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살수들을 담담히 내려다보았다. 바람이 불자 그의 낡은 도포자락이 고요히 나부꼈다. 혈령맨 쥐새끼들이 무당 본산 앞마당까지 냄새를 맡고 왔군. 명운이 다시 반달 같은 눈웃음을 지으며 호리병을 흔들었다. 그리고 남궁년의 뒤를 느릿느릿 쫓아갔다. 같이 가요. 남궁소저. 사부님 방 앞에 가면 맛있는 꿀떡도 있습니다. 무당산 최고봉. 자소궁을 감싼 옥무가 저녁 노을에 붉게 물들고 있었다. 웅장한 대전 안은 사방이 쥐죽은 듯 고요했다. 참나무 향기가 그윽하게 배어나는 널찍한 대전 중앙
배곡으로 깎은 촛대의 촛불만 일렁일 뿐이었다. 하얀 남궁세가의 수가주 남궁녀는 단정한 자세로 무릎을 꿇은 채 품속에서 꺼낸 붉은 밀서를 두 손으로 공손히 받쳐들었다. 그녀의 눈길이 향한 곳에는 흰 수염을 가슴까지 늘어뜨린 노도사가 온화하게 앉아 있었다. 당대 무당파의 수장이자 천하제일검 중 하나로 꼽히는 장문인 허도진인이었다. 하남 남궁세가의 남궁년이 장문인 어르신께 가문의 밀서를 전합니다. 강원 곳곳에서 수상한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허도진인은 붓처럼 부드러운 손길로 밀서를 받아 묵묵히 읽어내려갔다. 노진인의 굵은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종이에 적힌 것은 단순한 정파간의 마찰이 아니었다. 마교가 심어둔 비밀 결사 혈령맹이 이미 한양과 주먼 일대의 흑무림을 거점으로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징후들이었다. 하지만 밀서를 다 읽은 허도 진이는 걱정은커녕 허허 웃으며 수염을 쓰다듬었다. 남궁 가족께서 참으로 무거운 짐을 어린 소가주에게 지우셨구려.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이 많았소이다. 아닙니다. 무림의 안위를 위한 일입니다. 한시 바삐 무당파도 정파 연합의 뜻을 보태주셔야 합니다. 남궁년이 단호한 목소리로 요청했다. 그녀의 꼿꼿한 어깨에는 한치의 융통성도 찾아볼 수 없었다. 허도 진이는 차 한 잔을 마시며 남궁년의 서늘하고 굳은 인상을 유심히 살폈다. 참으로 뛰어난 자질이나 검의 뼈대만 있고 살이 없구나. 부러질 듯 경직되어 있으니 위기가 닥치면 스스로의 고집에 꺾이고 말터. 허도 진인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남궁소저 하남 일대의 실종 사건을 조사하러 다시 내려간다 들었소만. 예, 가문으로 복귀하는 즉시 한무림 근처의 나루터, 객잔부터 샅샅이 파헤칠 생각입니다. 사악한 무리들을 단 한 놈도 남김없이 베어버릴 것입니다. 허허, 혼자 가기에는 강호의 밤길이 험난하지 않겠소. 우리 무당에서도 소저의 조사를 도울 제자 하나를 동행시키겠소이다. 그 말에 남궁년의 얼굴에 처음으로 기대감이 설었다. 천하 제일의 거막을 자랑하는 무당파의 정예 제자라면 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했다. 무당의 고수를 붙여주신다니 가문의 영광입니다. 어느 분이십니까? 허도 진인이 대전 문 쪽을 향해 늙은 눈을 돌리며 불렀다. 막내야, 밖에 서서 엿듣지 말고 어서 들어오거라. 무거운 대전문이 열리고 누군가 머리를 벅벅 긁으며 어기적 걸어 들어왔다. 희미한 구름 문양이 수놓아진 낡은 도포, 볕에 그을린 얼굴에 실실 흘리는 반달 눈웃음. 아이고, 사부님, 다 들켰네요. 안 그래도 방금 내려와서 다리가 아프던 참이었는데 왜 부르십니까? 조금 전 산비탈에서 적의 기습에 놀라 비명을 지르며 굴러 떨어졌던 그 뺀질이 도사 명운이었다. 남궁년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당황한 어조로 따졌다. 장문인 어르신, 설마 이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전엔 보법도 엉성하여 산길에서 제 다리에 걸려 넘어지던 삼류하니 보통 도사입니다. 말을 아주 이쁘게 포장하네. 아까는 속으로 자빌꾼 멍청이라고 욕하더니 명우는 속으로 키득거리며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아이고, 소저 너무하시네. 제가 비록 무공은 짧아도 인상 하나는 좋아 촌장님들한테 한 끼 얻어먹는 기술은 천하제일입니다. 내 놈은 입 다물어라. 장문인 어르신, 이건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저는 목숨을 건 위험한 조사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런 짐짝을 달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남궁년이 단호하게 거절하자 허도 진인이 껄껄 웃으며 남궁년을 타일렀다. 남궁소저, 강호의 일은 강철 같은 칼날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법이라오. 때로는 명운이 녀석처럼 헐렁한 구름이 빽빽한 숲을 빠져나가는 길을 알려줄 때도 있지요. 이 녀석을 소저의 길동무로 삼으시오. 내 부탁이요. 천하의 장문인이 직접 고개를 끄덕이며 청하자 가문의 규율과 예를 중시하는 남궁년으로서는 더 이상 거절할 명분이 없었다.
장문인의 뜻이 정 그러시다면 데려가겠습니다. 다만 제 앞길을 방해한다면 언제든 길바닥에 버리고 갈 것입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잘 부탁드립니다. 남궁소저. 내일 아침 일찍 상문 앞에서 뵙죠. 명운이 허리를 굽혀 넙죽 절을 하자 남궁녀는 한숨을 내쉬며 대전 밖으로 나갔다. 그녀의 뒷모습에는 참담함이 가득했다. 대전의 문이 굳게 닫히고 남궁년의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졌다. 그 순간 대전 안의 공기가 거짓말처럼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흐느적거리며 서 있던 명운이 허리를 곧게 폈다. 헐렁해 보이던 어깨가 태산처럼 묵직해졌고 반달처럼 휘어있던 눈꼬리가 제자리를 찾으며 서늘하고 맑은 안건이 흘러나왔다. 장난기 어린 충청도 투의 어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사부님, 늙으셨군요. 차에 구기자를 더 넣으셔야겠습니다. 명운이 낮고 차분한 음성으로 툭 던졌다. 허도 진이는 껄껄 웃던 표정을 지우고 헛기침을 했다. 천하제일 검으로 불리는 허도 진인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눈앞의 젊은 제자를 대하는 눈빛에 깊은 경애와 존중이 담겨 있었다. 그래, 천도복미에서 3년을 틀어박혀 있더니 이제는 내 연골 닳는 소리까지 들리느냐? 사부님께서 괜한 핑계로 저를 산 아래로 쫓아내려는 이유가 뭡니까? 남궁세가의 꼬마 아가씨 호의 때문만은 아니실 텐데요. 명운이 촛불 앞에 의자에 무심하게 걸터 앉았다. 허도 진이는 남궁년이 가져온 릴서 옆에 놓인 오래된 양피지 지도를 펼쳤다. 주머니 대지맥 7곳이 붉은 붓줄기로 이어진 지도였다. 300년 전 천하를 피로 물들였던 마귀를 억누르기 위해 선대 고수들께서 주먼 7대짐에게 설치하신 칠성복마진을 기억하느냐? 예, 탁한 기운을 대지의 맑은 기운으로 순환시키는 거대한 태극 결계지요. 그래, 그런데 며칠 전부터 진법의 중심축인 나경이 심하게 요동치고 있다. 누군가 인위적으로 첫 번째 거점인 흙무림의 지맥을 건드리고 있다는 뜻이다. 명운의 눈빛이 예리하게 빛났다. 혈액맥 놈들이군요. 그렇다. 만약 7개의 거점이 순차적으로 파괴된다면 봉인되었던 극악한 마귀가 주머니에 범람할 것이다. 그리 되면 정마의 균형이 깨지고 세상은 아수라장이 되겠지. 허도 진인이 명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너는 이미 10년 전에 나를 뛰어넘어 무단히 300년간 도달하지 못한 자연경의 궤도에 들었다. 하지만 세상은 너를 장문인의 그저 뺀질거리는 막내 제자로만 알고 있지. 세상이 날 그렇게 아는 건 다 사부님이 제가 낚시할 때마다 등짝을 때려서 소문을 냈기 때문 아닙니까? 명우는 속으로 쯧쯧 혀를 찼지만 겉으로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다. 남궁소저의 곁에서 헐렁한 도사로 행동하거라. 세상의 눈을 그 아이의 날카로운 칼날 쪽에 쏠리게 만들고 너는 그림자 속에서 칠성복마진을 노리는 흑막들의 수족을 조용히 잘라내야 한다. 명우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허리에 찬 부러진 도목검을 툭툭 두드리며 그가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귀찮은 일입니다. 하지만 제 낮잠을 방해하고 중원의 물을 흐리는 쥐새끼들이라면 뼈를 좀 추려놔야겠군요. 조심하거라. 남궁년 저 아이는 눈치가 빠르다. 네, 진짜 실력을 들켰다가는 설명하느라 귀가 따가울 것이다. 걱정 마십시오. 바보 연기라면 천하제일이니까요. 명운이 다시 눈꼬리를 휘게 접으며 빙그레 웃었다. 대전의 촛불이 바람에 흔들렸다. 다음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인 무당산 산문 앞 남궁년은 서리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말 위에 올라타 있었다. 그녀의 짐은 간소했고 오직 창천것만이 푸른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저 멀리 안개 속에서 명운이 커다란 보침 2개를 어깨에 메고 뒤뚱거리며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아이고 수저, 같이 가요. 왜 이리 아침잠이 없으십니까? 명운이 헉헉거리며 말고삐를 잡았다. 그의 입가에는 어느새 가꾸운 만두 부스러기가 묻어 있었다. 남궁녀는 정렬이 담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쏘아붙였다. 해가 중천입니다. 도사님, 한엄일 때는
지금 흉흉한 실종 사건으로 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제 발걸음을 쫓아오지 못한다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버릴 것입니다. 아이고 예, 천천히 좀 가십시오. 제 집신 떨어집니다. 남궁년이 차갑게 말구종을 차며 산 아래를 향해 쇠달렸다. 명우는 보찜을 고쳐 메고 과장된 몸짓으로 허둥지둥 그 뒤를 쫓았다. 그러나 흙먼지를 일으키며 멀어지는 남궁년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명운의 입가에 엷고 서늘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천하를 뒤흔들 거대한 음모 속으로 헐렁한 구름과 부러질 듯한 얼음의 기묘한 동행이 시작되고 있었다. 무당산을 내려와 하남 일대로 향하는 관도, 말발굽이 일으키는 뿌연 흙먼지 사이로 쉴 새 없이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아이고 소저, 아까 지나온 그 마을 객잔 주인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글쎄, 그 집 바깥 양반이 야밤에 옆 동네 국수집 과분의 담벼락을 넘다가 개장수한테 물렸답니다. 참으로 흉흉한 강화 아닙니까? 예, 앞서 말을 몰던 남궁년의 눈썹이 심하게 꿈틀거렸다. 무당산 산문을 나선 지 반나절 뒤따라오는 명운의 입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았다. 마을 촌장의 사생활부터 시작해서 개방거지들이 추천하는 맛집, 심지어 길가에 핀 민들레의 생태까지 온갖 쓰레기 같은 정보가 그녀의 귀를 때렸다. 참다 못한 남궁년이 말굽비를 거칠게 잡아당겼다. 말이 앞발을 들며 멈춰서자 뒤에서 흐느적거리며 걸어오던 명운이 과장되게 헉헉거리며 멈췄다. 헉 소자 갑자기 왜 멈추십니까? 제 집신 바닥 다 닳겠습니다. 남궁년은 서리 내린 눈빛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잘게 떨리는 입술 사이로 한 글자씩 씹어뱉듯 대사가 흘러나왔다. 도사님, 제발 입 좀 다물어 주십시오. 제 머리가 다 깨질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제가 또 길동무 심심할까봐 뼈 있는 농담을 섞어드렸더니 원래 도에 도달하려면 세상만사 돌아가는 이치를 넓게 알아야 하는 법입니다. 도대체 옆 동네 과부 담벼락 넘은 이야기가 무당파의 도랑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남궁란은 속으로 비명을 질렀다. 천하의 명문 남궁세가에서 엄격한 예법과 무건 수련만을 겪어온 그녀에게 명운은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소음 공예이자 재앙이었다. 다시 한번 헛소리를 하시면 제 창천검이 도사님의 혀부터 깎아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살인마들이 득실거리는 위험지대로 가고 있습니다. 긴장하십시오. 남궁련이 살기를 뿜어내며 경고하자 명운은 양손으로 자신의 입을 척 가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으부붓, 그 꼴이 더 밉상이었지만 남궁련은 한숨을 깊게 쉬며 다시 말을 몰았다. 하지만 명운의 맑은 눈동자는 남궁련이 보지 못하는 관도 숲길 너머를 날카롭게 훑고 있었다. 겉으로는 실없는 소리를 떠들며 멍청한 도사 행세를 했지만 실은 반나절 전부터 그들의 뒤를 일정거리를 두고 밟고 있는 서너 개의 은밀한 기척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보법의 호흡이 가볍고 냄새가 썩어 있다. 흑호박 놈들이거나 혈령맹의 피라미들이겠군. 아주 꼬리를 잘 물고 따라오고 있어. 명호는 속으로 웃으며 헐렁한 도포 끝자락을 까딱거렸다. 일부러 남궁년에게 시끄럽게 굴어 그녀의 살기를 유도함으로써 뒤따르는 쥐새끼들에게 저 깐깐한 역검사만 조심하면 옆에 바보도사는 덤이다라는 완벽한 착각을 심어주는 중이었다. 해가 이엇이엇 서산으로 넘어갈 무렵 두 사람은 흙무림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황하 나루터에 도착했다. 강바람이 으스스하게 불어오는 나루터. 구석에는 낙록객잔이라는 빛바랜 현판을 단 낡은 2층짜리 목조 건물이 서 있었다. 최근 하남 일대에서 무리민들이 밤마다 연기처럼 사라졌다는 바로 그 연쇄 실종 사건의 중심지였다. 남궁년이 객잔의 낡은 문을 밀고 들어서자 시끌벅적하던 1층 매장의 공기가 한순간에 죽은 듯이 가라앉았다. 탁자 곳곳에 앉아있던 흉터 가득한 사내들과 삿갓을 쓴 낭인들의 끈적하고 탁한 시선이 일제히 입구로 쏠렸다.
최고급 백색 무사복장에 남공세가의 금사무냠을 단 아름다운 역검사. 그야말로 굶주린 늑대 우리에 걸어들어온 백조나 다름없었다. 남궁녀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객잔 내부를 훑었다. 분위기가 음산하다. 저 사내들의 눈빛에는 단순한 거친 호기를 넘어 비릿한 사리가 배어 있어 이곳이 실종 사건의 근원지가 확실하다. 그때 등 뒤에서 명운이 불쑥 튀어나왔다. 아이고, 주인장, 여기 시원한 맹물 한 병이랑 가장 싼 만두 두 판만 주쇼. 우리 아가씨가 돈은 넉넉히 낼 겁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바보 같은 목소리에 긴장감이 팽팽하던 객잔 내부에서 킥킥거리는 비웃음이 터져나왔다. 어깨에 때 묻은 수건을 걸친 점소이가 구부정하게 다가오며 누런 이를 드러내고 웃었다. 헤헤, 손님들, 아주 귀한 분들이 오셨구려. 만두 두 판이랑 깨끗한 객실 두 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2층 끝방이 아주 조용하고 푹 쉬기 좋습니다요. 점소이가 테이블을 닦으며 안내했다. 남궁녀는 점소이의 손길을 힐끗 보았다. 굳은 살이 박인 손가락 마디, 단순한 점소이가 아니라 무기나 은침을 다뤄본 솜씨였다. 자리에 앉은 남궁년이 명문 쪽으로 상체를 숙이며 귓속말로 속삭였다. 도사님, 눈치가 있으면 조용히 차만 마십시오. 저 점소이와 옆 테이블 사내들 흉기를 숨기고 있습니다. 오늘 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절대 방심하지 마십시오. 에이, 소저도 참 다들 농사 짓다 와서 피곤한 양반들 같구만. 왜 그리 색안경을 끼십니까? 오, 만두 나왔네. 명운이 갓 나온 뜨거운 만두를 손으로 덥석 집어들려 하자 남궁년이 젓가락을 번개처럼 뻗어 그의 손등을 탁 쳤다. 아야, 먹지 마십시오. 독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남궁년은 은침을 꺼내 만두찌개와 차통에 깊숙이 찔러 넣었다. 은침은 전혀 변색되지 않고 은빛 그대로였다. 남궁년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며 젓가락을 들었다. 일반적인 무생무치독은 아닌 것 같군요. 그래도 조금만 드십시오. 이 아가씨야. 당문의 은침으로 검사해서 안 나오는 독도 세상에 널렸답니다. 이건 만두소가 아니라 차통 벽면에 칠해놓은 몽환약이잖아. 명우는 남궁년이 차를 마시려 하자 아주 자연스럽게 기지개를 켜는 헛손질로 남궁년의 찻잔을 툭 쳐서 바닥으로 엎질렀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소저. 제 팔꿈치가 그만 미끄러져서 귀한 차를. 남궁년의 이마에 핏대가 섰다. 도사님, 정말 쫓겨나고 싶으십니까? 아이고, 제가 나가서 새로 길러오겠습니다. 화내지 마십시오. 명운이 호들갑을 떨며 찻잔 조각을 줍는 척 바닥에 엎드렸다. 그 순간 그의 눈초리가 2층 계단 및 어두운 구석을 예리하게 꿰뚫었다. 바닥마루 틈새로 미세하게 스며 나오는 음습한 막이 단순히 인신매매를 하는 흑호방 수준을 넘어 혈련맹의 특수 진법이 객잔 전체의 밑바닥에 깔려있다는 증거였다. 오늘 밤 아주 시끌벅적하겠군. 꼬마 아가씨의 검이 얼마나 통할지 구경이나 해볼까. 밤이 깊어지고 객잔 바깥에 굵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남궁녀는 2층 끝방의 침상에 앉아 촛불을 끈 채 창천검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가부좌를 틀고 있었다. 비바람 소리 사이로 복도 마루를 밟는 아주 미세한 발소리가 다가오고 있었다. 살수들의 특기인 지상모음 보였다. 같은 시각 바로 옆방 명호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코를 골며 대자로 뻗어 있었다. 하지만 이불 밖으로 나온 그의 손가락 끝에는 낮에 가져온 젓가락 한 짝이 가볍게 쥐어져 있었다. 어둠 속에서 비바람을 뚫고 갯잠복도의 문고리가 소리 없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찬등 소리와 함께 장대비가 나루터 객잔의 낡은 지붕을 거칠게 두들겼다. 비바람 소리가 강호인들의 귀를 멀게 하기에 딱 좋은 칠흑 같은 밤이었다. 2층 끝방 어둠 속에서 가부좌를 틀고 있던 남궁란의 눈이 번개처럼 떠졌다. 문풍지 틈새로 스며드는 것은 빗물 냄새만이 아니었다. 시큼하고 비릿한 살기, 그리고 관을 짤 때나 쓰는
삼배천 특유의 휘퀴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왔군. 남궁년이 무릎 위에 창천검을 부드럽게 쥐었다. 그 순간 객실의 창문과 문짝이 동시에 굉음을 내며 박살났다. 철아, 남궁새가 계집의 사지를 잘라라. 낮에 해벌쭉 웃던 점소이의 독사 같은 목소리가 떨어지자마자 검은 복면을 쓴 흑호방 살수 6명이 좁은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손에는 하나같이 끝이 갈고리처럼 휜 갈고리 칼과 맹독을 바른 단검이 들려 있었다. 기절시킨 무리민들을 짐짝처럼 엮어 끌고 갈 때 쓰는 인신매매 포획 전문 사냥꾼들의 흉기였다. 감히 마인의 앞잡이 노릇을 하다니 오늘 너희 놈들의 죄를 제 검으로 묻겠습니다. 남궁년이 맑은 오금으로 꾸짖으며 창천검을 뽑아들었다. 서늘하고 푸른 빛이 어두운 객실을 대낮처럼 가르며 뿜어져 나왔다. 절정 초입에 도달한 남궁세가의 비전. 창천 단심검이 좁은 공간에서 사방으로 솟구쳤다. 선두에서 덤벼들던 2명의 흑호방 무인이 남궁년의 날카로운 검기에 가슴을 베어 피를 뿜으며 나뒹굴었다. 하지만 흑호방 놈들은 흔한 삼류 낭인이 아니었다. 동료가 쓰러져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좁은 객실의 가구들을 걷어차 시야를 가리며 치밀하게 포위만을 좁혀왔다. 같은 시각 바로 벽 한 겹을 사이에 둔 옆방. 아이고 맙소사. 사람 살려. 도둑이야. 강도야. 명운의 요란한 비명이 빗소리를 뚫고 복도까지 울려 퍼졌다. 흑호방 무인 3명이 칼을 쳐들고 옆방으로 들이닥쳤을 때 그들이 본 것은 낡은 이불을 똘똘 말아 뒤집어 쓴 채 방구석에서 덜덜 떨고 있는 거대한 군뱅이 같은 도사의 모습이었다. 아이고, 형님들, 전 가진 돈이 이 집신이랑 호리병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셔. 명운이 이불 속에서 엉엉 우는 소리를 내자 살수들이 어이가 없다는 듯 비웃었다. 쯧쯧, 무당파놈이라길래 긴장했더니 완전 겁쟁이 병신이로군. 목을 쳐서 간물에 던져버려라. 살수 하나가 돌을 높이 쳐들고 이불 뭉치를 내려치려 다가섰다. 그 순간이었다. 이불 속에서 명운의 하품 소리가 아주 작게 새어나왔다.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네. 옆방 꼬마 아가씨는 칼을 왜 저리 뻣뻣하게 휘두르는 거야. 힘만 잔뜩 들어가서 체력만 깡먹고 있잖아. 어둠 속에 숨겨진 명운의 맑은 눈동자가 벽 너머 남궁년의 기운을 투시하듯 읽어내고 있었다. 다가온 살수의 칼날이 이불을 찢을 듯 내려꽂히는 찰나. 이불 속에서 툭 튀어나온 명운의 맨발가락이 살수의 무릎 안쪽 관절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정교함으로 쿡 찔렀다. 크악! 살수가 비명을 지르며 중심을 잃고 앞으로 꼬꾸라졌다. 넘어지는 그의 이마가 뒤따라오던 다른 살수의 명치를 정확히 들이받았고 남은 한 놈은 바닥에 굴러다니던 명운의 호리병을 밟고 미끄러져 벽에 머리를 쳐박고 기절해버렸다. 단 3초 만에 방안을 정리한 명운은 여전히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아이고 무서워라. 왜 자기들끼리 엉켜서 싸우고 그래요. 라며 가증스러운 앓는 소리를 냈다. 그 순간 벽 너머 남궁년의 방에서 위험한 살기가 폭발했다. 계집, 제법 칼을 쓸 줄 아는구나. 하지만 여기까지다. 객실 벽판을 부수고 거대한 쇠사슬을 든 사내가 난입했다. 하남일대 실종 사건의 주범이자 흑호방의 방주, 철수의 호대장이었다. 절정 경지에 올라선 그의 묵직한 쇠사슬 철퇴가 남궁년의 정면을 사나운 기세로 타격했다. 남궁년이 창천검으로 철퇴를 막아냈지만 강건과 강태의 충돌로 인해 그녀의 손목이 저릿하게 마비되며 상체가 뒤로 젖혀졌다. 호흡이 흩어지고 단전의 기운이 순간적으로 꼬인 완벽한 빈틈이었다. 죽어라. 사각지대에 숨어있던 점소이가 남궁년의 등 뒤를 향해 맹독이 발린 짧은 비수를 날렸다. 비수가 바람을 가르며 남궁년의 뚫린 목덜미로 날아들었다. 돌아볼 수도 검을 회수해 막아낼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남궁년의 눈동자가 한대였다. 여기서 끝인가? 바로 그 순간 옆방의 어두운 구석, 얇은 나무 벽판의 조그만 구멍 사이로 명운의 엄지손가락이
조용히 미끄러졌다. 손가락 사이에 띄워져 있던 일촌 길이의 상하 젓가락 조각. 명운의 뒤끝에서 아주 미세한 자연경의 태극 기운이 맴돌았다. 소리도 기척도 살기도 없었다. 탄지신공. 젓가락 조각이 얇은 판자벽을 두부 썰듯 관통하고 어둠을 갈랐다. 그 궤적은 너무나도 빨라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선 하나를 그을 뿐이었다. 남궁련의 목덜미에 닿기 직전이던 점소이의 맹독비수가 굉음과 함께 공중에서 산산조각 났다. 비수뿐만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탄환처럼 날아든 젓가락 조각은 비수를 부순 여세 그대로 점소이의 어깨 기혈을 깊숙이 뚫고 들어가 피를 튀겼다. 그아, 점소이가 네 마디 비명을 지르며 꼬꾸라졌다. 자신의 비수를 쳐낸 것이 무엇인지 파악조차 못한 끔찍한 일격이었다. 예상치 못한 비명에 철수의 호대장의 쇠사슬이 흠칫 멈췄다. 사선에서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진 남궁녀는 누가 자신을 구했는지 돌아볼 겨를조차 없이 본능적으로 검을 바로잡았다. 그녀는 맑은 호흡을 가다듬으며 창천 단심검에 최후절기인 일검 관천을 쏟아냈다. 서늘하고 단호한 푸른 검기가 멈칫하던 호대장의 목줄기를 정확하게 꿰뚫었다. 호대장이 피를 뿜으며 무거운 철퇴와 함께 바닥으로 쓰러졌다. 그를 끝으로 객실 안에 들이닥쳤던 흑호방 살수들은 단 한 명도 서 있지 못하게 되었다. 비바람 소리만이 가득한 객실 안. 남궁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창천검에 묻은 피를 털어냈다. 그녀의 시선은 바닥에서 비명을 지르며 기절한 점소이와 부서진 맹독비수 조각으로 향했다. 내 사각지대로 날아오던 비수였다. 분명 누군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은기로 비수를 부수고 저놈을 제압했다. 남궁녀는 떨리는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창문 밖은 칠흑 같은 어둠과 빗줄기뿐이었고 고수의 기척은 어디에서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때 옆방의 부서진 벽 틈새로 훌쩍거리는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이고 소저, 남궁 소저 살아계십니까? 여긴 나쁜 놈들이 다 제 다리에 걸려 넘어져서 기절했습니다. 무서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남궁녀는 부서진 벽 너머를 보았다. 이불 뭉치를 뒤집어 쓴 채 기절한 살수들 사이에 쪼그려 앉아 훌쩍거리는 명운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의 낡은 도포는 엉망이 되어 있었고 뻗은 다리는 덜덜 떨리고 있었다. 남궁녀는 허탈한 한숨을 내쉬었다. 어둠 속에 숨어있던 정파의 은인이나 지나가던 기인이 나를 구해주신 게 틀림없구나. 저리 이불 속에서 벌벌 떠는 바보도사가 그런 엄청난 탄지공을 썼을 리는 만무하지. 남궁녀는 명운을 완전히 배제한 채 속으로 은인에게 깊은 감사를 보냈다. 도사님, 이제 나오셔도 됩니다. 적들은 제 검으로 모두 정리했습니다. 아이고, 역시 하남 제일검 남궁 소저십니다. 제 목숨을 또 구해주셨군요. 이불을 걷어차고 나온 명운이 호들갑을 떨며 남궁련에게 다가와 넙죽절하는 흉내를 냈다. 고개를 숙인 명운의 눈동자는 바닥에 흩어진 살수들의 문신을 예리하게 스캔하고 있었다. 흑호박 문신 아래에 작게 새겨진 붉은 피그림자 문양, 혈련맹에 꼬리가 밟혔다. 이 잡것들을 쥐고 흔들면 첫 번째 거점인 흙무림 혈마진의 위치가 나오겠군. 명운이 다시 바보처럼 싱글벙글 웃으며 기절한 점소이의 볼을 툭툭 쳤다. 소저, 이 점소이 놈 아직 숨이 붙어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깨워서 관아에 넘기기 전에 제가 아주 꼼꼼하게 신문을 해보겠습니다. 도사님께서 신문을 하실 줄 아십니까? 아이고, 제가 무당산에서 사부님 꿀떡 훔쳐먹은 사형들 자백 받아내는 데는 도가 텄습니다. 낱개만 주십시오. 남궁녀는 피곤하다는 듯 미간을 짚으며 고개를 젓고는 피 묻은 객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뒤에서 명운의 반달 눈웃음 깊은 곳에 서늘한 사냥꾼의 핏빛 안광이 순간적으로였다.